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루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F&A 김환식입니다. 저희 업무는 자동차 관련 부분에서 플루코 제품을 적용과 교육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루코 제품을 가지고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형과 또 그에 따른 작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측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랭크 각 센서인데, 이 크랭크 각 센서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발생되는 기초 신호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점화와 연료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건 이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커넥터는 제가 인위적으로 측정하기 좋게끔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해보겠습니다. 크랭크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 차량으로서 차종은 기아 차량이지만 현대에서 소나타와 또 K5 같이 사용하는 엔진으로서 크랭크 센서 같은 경우는 홀 센서 타입입니다. 그래서 홀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파형으로 나오는데 구형파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홀 센서 같은 경우는 먼저 접지와 12V 전원, 12V 전원, 그리고 센서 출력이 측정이 되는데요. 자, 센서 출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닐의 개수가 크랭크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60개의 돌기가 있는데 그 중에 참조점 2개가 빠집니다. 자, 먼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파형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참조점 표시가 되는 돌기가 2개 빠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먼저 홀드를 한 이후에 측정되는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압과 최저의 전압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측정 중에도 확인을 가능하지만 화면상에 쉽게 보기가 좋게끔 하기 위해서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저 전압, 로우 전압과 하이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홀드를 풀고, 자, 여기서 이제 측정되는 파형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형을 여기에서 시간축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펄스 수, 즉 토닐의 개수가 많아짐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간을 더 미분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빠르게 측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토닐의 모양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차에서는 엔진이 360도의 회전을 가지고 회전을 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무브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펄스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토닐의 모양이 되겠죠. 펄스의 모양이 된다면은요. 자, 그래서 쭉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닐의 모양, 즉, 펄스의 시그널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은 참조점 돌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360도의 돌기를 가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사행정 기관이지만은 크랭크 축은 360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신호를 기초로 해서 컴퓨터에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전압을 더 큰 전압으로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파형의 모양이 이렇게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상복귀해서 초기의 상태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플루코 제품 스코프메터 같은 경우는 트리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 스코프메터와 달리 펄스의 폭을 가지고 측정하는 트리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사 제품의 스코프라든가 자동차 전용 스코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펄스에 대한 트리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형파라든가 사인파 같은 경우에 토닐 개수의 펄스 수가, 즉 시그널이 많은 경우에는 측정이 굉장히 이것처럼 불안정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스코프 같은 경우는
펄스의 시간축을 가지고 측정하는 트리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지금 펄스의 가장 시그널이, 즉 마이너스 펄스 시그널이 3.5초 이상이 된 신호를 가지고 트리거 시점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무브를 이동을 했을 때 안정적인 시그널과 또 펄스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크랭크 각 센서와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 센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크랭크 각 센서와 캠 센서, 즉 캠축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가 됩니다. 캠축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와 동기 신호를 측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이밍 벨트와 또는 어떠한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스톤과 밸브의 타이밍 시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채널은 그대로 크랭크 각 센서를 측정을 하고요. D 채널을 가지고 바로 캠 센서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VT가 적용이 되기 이전의 차량으로서 캠 센서가 지금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VT도 흡기 쪽만 제어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배기 쪽과 동시에 제어되느냐에 따라서 캠 센서가 하나 또는 두 개가 장착이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캠 센서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흡기 쪽에 캠축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A 채널은 크랭크 축의 톤일이 60개, 즉 360도 기준으로 해서 60개에서 2개의 돌기가 빠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스 개수수로 본다면은 58개가 되는데, 이 톤일에 2개가 빠진 시점을 가지고 포함을 해서 60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2개의 시점을 먼저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캠 센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슬로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의 시그널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각 차량별로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시점은 차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을 하셔서 기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차량과는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리거는 A 채널이 아니고 D 채널로, 즉 캠 센서를 가지고 트리거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슬로프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슬로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에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차종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엔진이 몇 바퀴가 되는지, 즉 720도에 또는 360도에 캠 센서가 톤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화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좀 크랭크 각 센서 같은 경우는 톤일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파양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거의 빼곡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파양처럼 보이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캠 센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슬로프, 다시 플러스 슬로프,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슬로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크랭크 각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더 확연히 마이너스 쪽 듀티 쪽에 보게 되면은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커서를 이용해서 본다면은, 자,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시간상으로는 RPM의 회전수와 관계가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차량이 750 RP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5.2ms가 엔진의 360도, 즉 1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슬로프는 이전과 플러스 슬로프는
360도에서 한 번이 발생이 되고요. 다시 이제 720도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0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은 360도 다시 360도, 즉 사행정 1사이클 기관이기 때문에 720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모든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때 캠 센서는 플러스 슬로프와 마이너스 슬로프가 한 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 센서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또는 메이커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차량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차종을 비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가솔린 또는 커먼레일 LPI 인젝터가 있는데, 인젝터의 전압과 전류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I, 즉 LPG 이후의 차량으로 인젝터가 기존에 LPG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I로 해서 인젝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솔린 인젝터와 모양은 흡사하지만은 좀 측정되는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파형이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젝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하나, 그리고 엔진 컴퓨터에서 펄스의, 즉 인젝터 분사 시간을 제어하는 배선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차종별로 이 부분도 플러스가 나오는 타입이 있고 또는 마이너스 제어가 되는 타입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즉 우리가 마이너스 펄스 시간을 제어를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제어하는 마이너스 제어선을 가지고 측정을 한 파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가솔린과 다르게 보시게 되면은 분사 시간도 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커서를 가지고 분석을 한 이후에 분사 시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분사 시간이 3.056m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파형상에 우리가 가솔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펄스 시간이 이와 같이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LPI 같은 경우는 전류 제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핑 제어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이 전류 제어를 하는데 이런 모양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형을 측정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동시에 측정을 했던 전류와 비교를 하셨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같이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흐름 방향대로 연결을 하시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A 채널은 전압 파형이고요, B 채널은 전류 파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간을 더 측정을 많이 길게 한다 했을 때는 파형이 작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차와는 일반 현장에서 측정하는 부분과 또는 연구소에서 측정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필드에서, 즉 현장에서 고장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가 전류의 트리거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시는 부분이 더 오히려 더 안정적인 파형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압은 자동차 전압이 12V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최고 피크 전류가 4.4A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다시 정지를 한 이후에, 자, 여기서 최대의 전류, 즉 풀린 전류와 홀딩 전류가 지금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전류 제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컷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전류 제어 구간은 시간상으로 약 2.016ms, 정확하게 보면 2.016m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젝터를 여는 구간이라 해서 풀린 구간이라는데, 이 풀린 구간은 보시게 되면은 1.056ms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메이커별로 인젝터 종류 또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전류값과 전압값이, 즉 서지 전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차종 위에 있는 정비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는 동일한 차종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차에서 우리가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인젝터의 기계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류라든가 전압 파형을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파형이라는 것은 스캐너에서 고장 진단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적인 부분 또 3차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요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젝터를 단선을, 즉 커넥터를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형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파형 상태는 일직선, 즉 0V 레벨과 가끔씩 A채널은 보시게 되면 전압 파형은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트리거를 A채널로 이동을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컴퓨터에서 제어는, 즉 컨트롤, 온오프를 제어를 하고 있는 파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진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형이 측정이 됐다가 또 사라지고 측정이 됐다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는 컴퓨터는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즉 인젝터의 전원 공급이라든가 또는 배선 상태를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형보다는 멀티미터의 저항을 가지고 측정하는 부분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파형이 측정이 된 이후에 저항을 측정하시는 부분이 더 유리합니다. 다시 인젝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을 증가를 했을 때는 분사 시간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됨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서에 측정을 하면서 아이들 상태에서 파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3.04m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전기부하를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조등, 하이, 로우, 그리고 안개등을 동시에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안개등과 전조등, 하이로 작동해 보세요. 자,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분사량이, 즉 분사량보다는 분사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분사 시간이 3.6m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시에 전조등과 안개등이 작동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분사되는 시간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분사 시간이 4.8ms, 정확하게 4.840ms가 되겠죠. 자, 이것처럼 지금 전기부하 또는 에어컨 부하가 작동을 했을 때 분사량을 증가되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인젝터에 작동되는 전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인젝터가 작동되는 전류는 전류 제어를 하다 보니까 전류량은 기존, 즉 무부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전류량의 증가가 너무 다른 정상적인 차량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면 인젝터이 과열이 돼서 인젝터가 단락 또는 단선이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전류 값은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가솔린이나 LPG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점화 2차 또는 점화 1차 파형을 측정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코일이 다이렉트로, 즉 연소실 플러그에 설치된 위치에 바로 윗부분에 코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 2차는 측정이 되진 않고요. 점화 1차 파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1차 같은 경우도 전압과 전류 파형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점화 1차 전압 파형을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점화 코일 같은 경우도 12V와 공급되는 부분과 또는 컴퓨터에서, 즉 우리가 점화 코일 C단자라고 그러죠. 이 C단자를 측정을 하는데, C단자를 연결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점화 1차 전압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점화 파형에서는 공급 전압이 12V 차량은 12V, 24V 차량은 24V가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2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점화 파형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또는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서지 전압을 위주로 점검을 했었는데, 서지 전압보다는 필드에서, 즉 현장에서 고장을 진단할 때는 이 번타임을 가지고 점검하는 요령이 좋은데요.
먼저 우선 우리가 이 부분을 12V에서 0V로 떨어진 이 부분을 듀얼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 배전기 포인트 방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즉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컴퓨터에서 즉 프로그램되어 있는 데이터 그 값대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즉 컴퓨터에서 점화 코일에 전류를 흘리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구간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다, 그 정도의 만약에 파행이 이렇게 측정이 됐다는 걸 보고 정상이다 불량이다 보고 판정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고장나는 부분이 바로 번타임, 즉 점화 불꽃이 누전이 됐을 때라는가, 또는 점화 코일에서 전원이, 즉 고전압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 전압을 보는 건데, 이 번타임은 약 2ms 정도 지금 현재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차종별로 또는 메이커별로 다 다르게 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솔린이냐 또는 LPG냐 LPI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양과 또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차량은 2ms가 되는데, 만약에 차가 부조를 하는 경우는 이 모양이 달라진다든가 시간의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션 발생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제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바이브레이션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화 코일에 2차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즉 번타임 유지 구간이 지나고 코일에, 즉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발생이 되면서 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역전류와 불꽃의 변화가 발생이 되면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종별로 또는 메이커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차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바이브레이션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에서는 이 바이브레이션 구간보다는 항상 보셨을 때 이 번타임 구간이 더 중요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측정되는 테스트기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 스코프메터 같은 경우는 이 번타임에 발생되는 노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샘플링과 주파수, 배역폭이 느린 스코프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다른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자동차 전용 튜너기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구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측정이 됐을 때 변화가 너무 크다든가 이랬을 때는 점화 플러그에 미세한 누전이라든가 또는 열화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측정되는 테스트기별로 나오는 게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플루크 스코프메터 같은 경우는 샘플링이라든가 주파수 배역폭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차종별로 약간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차종별로 참고를 하셔서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화 1차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 파형과 동시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전류 프로브는 오실로스코프 전용 프로브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프로브는 스코프 전용으로 파형의 샘플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역폭이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류 프로브는 B채널로, 아까 인젝터와 했던 것과 동일하게 B채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류가 측정되는 구간은 지금 현재 보셨을 때 듀얼각 구간과 동일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얼 구간을 시간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시간상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88ms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기 부하라든가 또는 에어컨 부하를 작동을 했을 때 변화되는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부하, 에어컨 부하 다 작동해 보세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부하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듀얼각 구간이 차이점이 발생되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차이는 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3.04ms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 배전기 포인트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비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즉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듀얼각 구간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점검하시는데 참고 삼아 점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젝터 파형과 동일하게 점화 코일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화 코일의 전류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전류가 상승을 하다 잠깐 멈칫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최대의 전류 값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에서는 컴퓨터에 듀얼각 구간이 너무 길거나 또는 전류 제어가 안 됐을 때 이 전류 값이 너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화 코일이 즉 단락이 발생이, 즉 열화가 발생이 돼서 단락이라든가 또는 점화 1차, 2차가 전압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파손이 되는 경우에 이 듀얼각 구간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코일의 전류가 100%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점화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 분리가 됐을 때는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부하와 에어컨 부하를 다 오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점화 코일에 배선을 단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A 채널의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설정을 했다 했을 때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트리거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는 것 같이 자, 정지를 하고요. 다시 엔진을 코일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보시게 되면은 점화 코일이 단선이 됐지만은 컴퓨터에서는 온오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차량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는 차량이 있는데 측정이 되지 않는 차량은 컴퓨터가 문제가 없지만은 컴퓨터에 레퍼런스 기준 전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컴퓨터와 배선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연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화 1차 파형과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차에서 구조를 했을 때는 이 번타임을 확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전위차기 센서 또는 에어플로 센서 같이 아날로그 센서 파형이 측정이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파형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 파형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끄고요. 키를 ON만 하겠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 전위차기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필름 하드와이어 방식의 에어플로 센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자,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같은 경우는 키를 ON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를 ON 상태에서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PS 같은 경우는 측정 위치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는데 제가 먼저 연결을 하고요. 자, 그래서 TP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 상태에서 약 300에서 500mV 전압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출력되는 전압의 변화를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멀티메타라든가 또는 스코프 상태에서 전압을 이용을 해서 보게 되면 파형의 모양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싱글 파형으로 보는데요. 단말 파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싱글로 선택을 하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스로틀 밸브를 순간 열었다 닫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초기의 전압이 약 340mV가 측정이 됐었는데요. 자,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열리는 구간인데, 제가 이 열리는 구간과 닫히는 구간의 속도는 밸브를 열었다 닫는 구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간을 제가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천히 열리고 빨리 닫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전압과 지금 에버리지 전압인데, 만약에 이 전압을 최저 전압을 보고 싶다, 그럼 커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전압은 340mV, 약 0.34V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0.36V가 되는데 360mV,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밸브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는데, 자, 끝까지 최대로 열렸을 때 지금 와이드 오픈 드로틀이라고 하는데 약 4.34V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열리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측정이 되는데, 열리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상승되는 시간이 빠르게 되는 거고, 반대로 느리다 했을 때는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는 속도와 닫히는 속도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일단 파형의 변화가 됐을 때, 즉 중간중간에 전압이 떨어지는지 상승을 하는지, 즉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TPS 접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떨어진다든가 상승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확인을 하시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전압을 확인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하강을 할 때도 원활하게 하강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동을 걸고 악셀 페달을 밟아서 저희가 에어플로 센서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 센서가 간접 계측 방식인 맵 센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에어플로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명 맵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TPS와 초기 전압 상태가 있는데, 시동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 상태가 약 1.28V 정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악셀 페달을 밟게 되면은 전압의 변화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악셀 페달을 1500rpm으로 한번 밟아주세요. 자, 그래서 전압 변화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 상태에서 회전수가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스로틀 밸브의 부합이 더 증가돼서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악셀 페달을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가장 낮은 전압과 가장 높은 전압을 동시에 확인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순간 싱글샷을 가지고 저희가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악셀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RPM을 최대로 상승을 한 이후에 순간적으로 악셀 페달을 놔보겠습니다. 자, 악셀 페달 끝까지 밟아보세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위차기 센서와 동일하게 맵 센서 같은 경우도 파형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악셀 페달을 얼마만큼 빨리 밟느냐 또는 빨리 넣느냐에 따라서 엔진 회전수가 상승과 또는 하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저 전압, 아이들 상태에서 1.28V, 그리고 악셀 페달을 가장 끝까지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약 3.98V가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악셀 페달을 놨을 때 엔진이 급격하게 회전수를 멈추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최저가 0.98V가 측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 맵 센서를 가지고 진공의 부합도를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흡기 매니폴드에 누설이 있는 경우는 이게 측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흡기 누설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맵 센서를 판단한다, 또는 에어플로 센서, 공기양 센서를 판단한다, 그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조절을 하고 악셀 페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셀 페달 끝까지 밟아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악셀 페달은 동일한 열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94V, 자, 이런 부분에 1.26V, 20V 아이들 상태, 그리고 최대로 밟았을 때 약 3.98V, 그리고 악셀 페달을 놓게 되면은 1.2V, 1.1V 정도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악셀 페달을 얼마만큼 빨리 놓느냐에 따라서 엔진에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멈칫하기 때문에 전압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흡기 매니폴드의 누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파형이라는 것은 센서의 성능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에서 측정되는 통신 중에 우리가 먹스 통신, 랜 통신, 캔 통신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캔 통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게 바로 OBD2 잭에서 측정될 수 있게끔 바로 이 박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저희가 OBD2 잭에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했던 이 방식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엔진 컴퓨터에서 나오는 캔 신호라든가 또는 오토미션, ABS에서 출력되는 캔 파형을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 삼아 측정하기 편리하도록 제작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OBD2 잭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이와 로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회로도를 분석을 확인한 이후에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바로 하이 로우를 바로 측정을 하는 단자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펄스가 워낙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즉 통신이죠.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가 나오는 이 펄스를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크랭크각 센서와 동일하게 일반 트리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과 동시에 이 부분이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펄스 트리거 폭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키 온만 해줘 볼래요? 온만. 자, 지금 측정되는 파형 중에 보시고 계시는 파형이 A채널은 캔의 하이, 그리고 B채널은 캔의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파형을 그라운드 포인트를 맞춰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명 보시게 되면 하이와 로우가 겹쳐서 하이일 때는 전압이 상승하면 로우는 전압이 하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요. 자, 그래서 지금 캔 통신 같은 경우는 샘플링이 굉장히 빠른 측정 장비로 해야 되는데, 일부 오실로스코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비교가 되지 않는 파형인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실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파형이 측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시동이 걸릴 때와 안 걸릴 때, 즉 컴퓨터에서 다른 시그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때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형의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파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홀드를 하고 제가 전압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채널의 전압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 채널을 전압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은 전압이 3.64. 자, 노이즈를 영향이기 때문에 3.68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5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우인 B 채널을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전압이 2.46V, 그리고 가장 낮은 전압이 보시게 되면은 1.62V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오실로스코프는 샘플링이 느리다 보니까 이러한 전압을 크기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는데, 통신 파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노이즈라든가 또는 어떤 접촉 불량 또는 어떤 아스 접지 불량이라든가 전원 불량일 경우에 이런 전압 변화가 생겨서 바로 컴퓨터에서는 통신 에러라든가 에러 코드가 그렇게 분석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이런 전압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커서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하고요. 자, 최대의 하이,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을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채널 같은 경우도 낮은 전압, 높은 전압을 이렇게 해서 보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신호 하나, 즉 펄스 시그널이 전압이 낮아진다든가 또는 반대로 높아진다든가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순간적인 접촉 불량이라든가 또는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신호 자체에 미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홀드를 풀어서 펄스를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 파형을 무브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형 같은 경우는 제가 스코프 메타에서는 파형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이 캐논에 대해서 파형을 데이터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직 신호가 있다. 한 사이클에 1번의 신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시동을 온 상태다, 오프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실로스코프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과 컴퓨터의 정상적인 캐논 신호가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데도 보시게 되면은 파형의 펄스 수가 여러 가지로 엉켜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쭉 이런 상태로 이동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리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펄스 시간 폭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지금 현재 시간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요. 자동차라는 부분은 기계적인 메커니즘 부분과 전자적인 부분 또 전기적인 부분이 조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즉 기계가 되겠죠. 이러한 운송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고장 트러블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기적인 트러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실로스코프 또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더 많은 시간이 활용이 된다면 더 많은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보여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플루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의 위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플루크의 스코프 메타 10 시리즈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지금 저희 자동차 분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셨다면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플루크 스코프 메타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스코프 메타는 그 오실로스코프입니다. 대신에 휴대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스코프 미터라고 표현한 거는 오실로스코프 플러스 멀티미터 플러스 레코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 형태의 오실로스코프는 오실로스코프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스코프 메타는 두 가지 기능, 멀티미터랑 레코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저희 그 스코프 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스코프 미터
스코프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왜 신제품 500MHz 스코프메타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스코프메타 1990 시리즈 2의 핵심적인 특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 및 이점, 그 다음에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멀티미터하고 오실로스코프를 보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디지털 멀티미터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장비,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정 장비가 되겠고요. 다 알다시피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일반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측정 장비 중에 하나고요. 오실로스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미터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게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인데요. 오실로스코프랑 멀티미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멀티미터는 실시간으로 값을 측정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오실로스코프는 전기 신호의 진폭, 거기에 따른 신호,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미터는 진폭하고 시간하고 왜곡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파형으로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멀티미터로 단순히 그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데이터 값이랑 신호를 볼 수 있는 게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엔지니어 분들이 멀티미터로 그때그때 간헐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멀티미터로 그때그때 측정을 했을 때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스코프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간헐적인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저희 스코프미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스코프미터와 벤치형 오실로스코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스코프미터는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이동하면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미지상에 보시면은 지금 삼상의 그 전력 시스템입니다. 전기 시스템인데 일반 오실로스코프로는 강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보통 한 300V가 최고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차동 프로브를, 디퍼런셜 프로브를 써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그 프로브 자체만 해도 수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그 실용성에 있어서 좀 덜 실용적이죠. 저희 스코프는 모든 채널이 절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전에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1000V 카테고리 3나 600V 카테고리 4라는 이런 표시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건 안전 등급이거든요. 일단 1000V 카테고리 3랑 600V 카테고리 4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고 전압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멀티메타라든가 저희 스코프메타라든가 그다음에 테스트 리드상만 보더라도 이런 안전등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보시면 안전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이 측정 장비로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압 측정이 가능하면서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 분야 엔지니어분들이 안전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P5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방수방진이라는 등급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물과 먼지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 필드 엔지니어 분들이 아시다시피 먼지도 많고 습한 부분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IP51이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일반적인 생활 방수는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비를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비가.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 플루크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간단하게 신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500MHz 스코프메타가 나왔는데 이거는 모델의 10-50이라는 제품이고요. 500MHz의 5기가 샘플링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실로스코프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것을 보면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500메가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높은 주파수대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또 샘플링 속도가 5기가 샘플링이라면은 엄청나게 많은 샘플링에서 신호를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500메가 같은 경우는 높은 정확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많은 샘플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라든가 레이닝 또는 반사파, 가도현상 같은 걸 저희가 쉽게 측정하지 못하는 이상 파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스코프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지금 모든 전자 분야가 이제 그 고정밀, 고속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라든가 통신, 항해, 군 장비들 관련해서 모든 이렇게 고대역과 고속 샘플링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 디지털 회로라든가 인버터 회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신제품 500MHz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500MHz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스코프메타 10 시리즈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비에 두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PPT에서 표현한 거는 스코프하고 디지털 멀티미터만을 표현했지만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은 레코더 기능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고 효율적이란 기록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일단 레코더들이 이제 페이퍼 레코더 같은 경우는 종이를 그만큼 사용을 해야 되고, 종이가 뭐 떨어지게 되면 또 재료 구입을 해야 되고, 종이가 언제 떨어질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저희 스코프메타 레코더 기능은 종이 없이 그냥 장비 자체에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없이 바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휴대성하고 견고함, 이건 어디 플루크 제품을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은 휴대성이나 견고함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플루크 제품 처음 혹시 나중에 접하시게 되면 한번 떨어뜨려 보셔도 됩니다. 1m 낙하 테스트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나오고요. 사용이 간편하고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이라든가 측정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등급인 4라든가 캣3 안전등급하고 IP5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과 거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배터리 용량이 좀 지금보다는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쓸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 보통 8시간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배터리로만으로도 동작을 해서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형 데이터 저장 가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장비 자체에서 데이터 레코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파형 데이터라든가 스크린,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고성능 스코프와 DMM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스코프 기능에 있어서는 60MHz, 100MHz, 200MHz, 500MHz까지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 샘플링은 최대 5기가까지 가능합니다. 팔라노세크 글리치 검출이란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노이즈까지 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포인트 메모리는 저희가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포인트 메모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트렌드 플롯 메모리 저장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만포인트 메모리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여기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메모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채널이나 4채널 절연 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든 채널이 전원 잭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통신 포트라든가 USB 포트, 모든 포트가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벤처형 멀티미터는 각 채널이 절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쇼트가 발생해서 장비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채널이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까지 그런 장비가 소선되거나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어 있습니다. DMM 같은 경우는 190 시리즈 중에 190 시리즈 2 중에 2채널 모델에서 지원되고요. 멀티미터는 500카운트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압, AC/DC, 전류, 그 다음에 온도, 저항, 도통 테스트, 다이오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19옴, 699mV, 20kHz 이런 식으로 DMM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파형 당연히 스코프 기능으로 파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코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편리한 종이 없는 레코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바로 이제 레코더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첫 번째 우측의 상단에
걸 보시면 이게 그 파형처럼 안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파형을 레코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레코더가 되고요. 우측의 밑부분을 보시면 이게 측정한 파형을 줌 기능을 활용해서 확장해서 이상 신호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줌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에서 맨 밑에 파란색 파형을 보시면은 좌측에서 조금만 오면은 좀 일부 이상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이 캡처된 걸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 신호가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이상 신호가 들어왔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트렌드 플롯이라고 적혀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력 신호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전압 같은 경우 지금 레벨이 0V에서 5V 그 갈색 그 그래프를 트렌드를 보신다 그러면은 0V에서 5V에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일정하게 한 5V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모든 그 신호를 캡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수치 데이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그 이미지들은 이제 파형 자체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레코더 기능은 높은 불행과 함께 파형을 저장하는 거고요. 모든 채널 동시에 가능합니다. 채널이 뭐 4채널이라 그러면은 4채널 다 가능하고요. 이미지 우측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A, D, B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바로 뭐 A, B, C, D 뭐 채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면 그 A, B, C, D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4채널 전체를 다 써서 지금 레코딩을 하고 있는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그 레코딩 하다 보니까 파형처럼 안 보이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모든 파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축 범위는 5ms에서 디비전당 2분까지 그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기록 시간도 6초에서 최대 48시간 이틀 동안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채널당 샘플링 레이트는 125메가 샘플링 속도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틀 동안 레코딩을 한다라는 거는 125메가 샘플링으로 이틀 동안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코프 레코더는 파형을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는 트렌드 플롯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데 최대 22일까지 그 수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좌측에 그 이미지 하나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게 바로 그 트렌드 플롯으로 지금 저장하고 있는 그 형태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22일까지 레코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모드나 DMM 측정 모드에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트렌드 플롯 기능은요. 그래서 이거는 범위는 디비전당 5세크에서 디비전 30분으로 해서 최대 22일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저희 플루크 하면은 가장 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엔지니어분들이 그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 휴대성, 견고함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안전, 그 다음에 휴대성, 견고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팅하고 절연 입력, 그 IEC 61,010 안전등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안전등급에 대해서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전압 제어 신호에서 삼성 고전압까지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저희 스코프 메타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미지 보시면은, 수용가에서 일단은 송배전을 하면, 한전에 송배전을 하면은 그 캐테고리 4에 되는 게 수용가 인입점까지 부분이 바로 캐테고리 4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압 부분이 이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랜트 내부에서 쓰는 게 이제 캐테고리 3, 그 다음에 사무실 캐테고리 1, 그 다음에 캐테고리 2 같은 경우는 뭐 단상, 전기를 쓰는 쪽을 캐테고리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압전류랑 다 관계되어 있는데 왜 캐테고리 3는 1000V, 캐테고리 4는 600V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전압전류랑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게 캐테고리 4의 600V의 안전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프루브, 모든 계측기 쓰다 보면 테스트 프루브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코프에서도 쓰는 프루브가 캐테고리 3의 1000V에 캐테고리 4의 600V로 안전등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NC 볼티지도 마찬가지로 캐테고리 4의 300V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장 필드에서 쓰는데 안전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미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장비의 모든 멀티메타든 저희 그 스코프 메타든 보시면은 그
빨간색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600V 캐테고리 4, 1000V 캐테고리 3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안전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장비 선정하실 때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휴대성은 어떤 거냐면 일단 작죠. 그 다음에 가볍고 튼튼하고 충격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그 진동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영업할 때 장비를 튼튼함을 보이기 위해서 장비를 가끔 떨어뜨립니다. 던집니다. 그래도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 플루크 장비입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이제 구성돼서 그만큼 작업 시간이 더 증가됐고, 그리고 산업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충격 테스트, 진동 테스트 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IP51이고 그만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만큼 이게 현장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장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과 완벽한 기능이라는 거는 저희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택 앤 뷰라는 그런 저희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속적으로 자동 트리거링을 해주는 기능인데 오토 키가 있습니다. 일단 오토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97%, 98% 그 신호들을 아직 집에 다 메모리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그 신호들은 아주 특이한 신호 아닌 이상은 스코프가 자동으로 다 트리거링을 해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신호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리고 복잡한 신호뿐만 아니라 모든 신호에 대해서 쉽게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외에 뭐 엣지라든가 싱글샷, 퍼스 위드스라든가 엔사이클, 비디오, 듀얼 슬로프 트리거도 물론 다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커서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 커서 이용해서 뭐 피크치라든가 뭐 피크 투 피크라든가 아니면은 수직축을 이용해서 그 한 포인트 시간대에 대한 그 값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줌 기능을 활용해서 측정판에 대해서 분석을 위해서 줌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우측 상단의 이미지 보시다시피 그 라운드 1 그려져 있는 보시면은 그 과도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서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모드라는 게 있는데 리플레이 모드입니다. 저희 스코프에 보면 리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100개의 스크린을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장비 자체에서. 그래서 금방 그 신호가 너무 빨리 지나간 신호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캡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딱 지나간 신호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100개가 차면은 가장 먼저 저장됐던 것이 삭제되고 101번째 들어왔던 게 저장됩니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저장된 게 아웃되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저장되고, 그런 게 100개의 스크린을 항상 늘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것들로 그 지나간 신호에 대해서, 캡처 못한 신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절연된 USB 포트란 뭐냐면은 일단 모든 채널이 그 어떤 뭐 그라운드까지 모든 USB 포트든 통신 포트든 다 절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장비의 안전과 그 인명에 대한 안전을 다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코프를 실시간으로 그 PC랑 연동해서 쓸 경우라든가 USB 포트를 꽂아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럴 때 그 USB 포트라든가 PC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데이터 테스트 포인트하고 문서화 작업 이런 저장을 다 할 수가 있고, USB 포트는요. 그 다음에 외부 USB 포트도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이미지상으로 하단에 보이는 것은 통신 포트 USB 포트가 되고요. 바로 그 윗부분에 있는 게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외부 메모리 그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모트로 PC 오퍼레이팅이 가능한 포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지금 케이블 꽂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석 능력에 있어서 FFT 분석도 가능한데, 이건 뭐 어떤 엔지니어 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냥 Fast Fourier Transform Analysis인데 이제 그 FFT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각각의 주파수나 고주파 신호를 분석하는데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신호 분석을 하는 것을 FFT 분석이라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지 맨 상단에 보시면은 뭐 10Hz, 100Hz, 1kHz, 뭐 10kHz 이런 걸로 분석, 그 주파수 대역의 성분의 전압이 뭐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수직 스케일이 뭐 전압이라든가 전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 축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지속성인데 퍼시스턴스라 그러는데 두 번째 이미지 보시면 위쪽에서 이제 아래로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신호가 늘어져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늘어져 보이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호가 다이나믹하게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신호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퍼시스턴스 모드를 쓰는 거고요. 이상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를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롱텀으로 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신호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형 비교가 있는데요. 그 저장된 기준 신호에 그 기준 신호를 만들고 가장 그 이상적인 신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입력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패스 페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파형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패스 페일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상에 보시면은 그레이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붉은색 신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은 파형은 실질적인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레이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게 기준 파형이 되는데 이 그레이색 부분을 벗어나면은 페일이 되는 거고 이 그레이색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신호를 만들어 놓고 그 동일 어떤 제어 신호를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 똑같이 설정할 필요 없이 요 신호만 불러오고 기준 신호 불러오고 체크만 하면은 얘가 정상 신호가 들어오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된 측정 기능으로는 이제 수직 진폭 축이 있고 수평 시간 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압 DC, AC, 뭐 RMS 값이라든가 뭐 피크 값이라든가 이런 전류 수직 축에서 물론 다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온도, 그 데시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시간 축은 주파수라든가 라이징 타임, 폴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의 그 예를 들어 입력이 두 개일 때 위상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할 수가 있고 펄스폭으로 갖다가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측정할 수가 있고 듀티 사이클 물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보시게 되면 다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에 없는 기능들이 그냥 전력하고 인버터 관련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필드 엔지니어 분들 위해 전문화된 장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력이랑 인버터를 측정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좀 드물죠. 전압 주파수 비율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 모터 드라이브 관련된 그러니까 모터하고 드라이브 관련된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전압 주파수 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팩터, 역률이라든가 전력, 와트, 그 다음에 피상 전력, 무효 전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전압 PWM 신호는 이제 펄스폭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인버터 쪽에서 출력되는 모터 드라이브하고 주파수 인버터 측정할 수 있는 전압 펄스폭 변조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그 에너지라든가 전류,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미리암페어 세크라든가 전압, 볼티지 세크, 그 다음에 와트 세크,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미리암페어 세크 같은 경우는 뭐 의료 쪽에 엑스레이 촬영할 때 그때 방사능이 뭐 나올 때 그 순간에 얼마나큼 시간이 소요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료 쪽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동작 시간에 있어서는 예전 모델들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증가될 거야.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로 모든 배터리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작 시간이 증가됐고 배터리 교체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대용량 배터리는 4800mAh고요. 그 다음에 저용량 2400mAh짜리 배터리 팩이 있고요. 이제 4채널은 그 대용량이 들어있고 2채널짜리는 소용량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장비 자체에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충전이 되지만은 옵션으로 배터리를 더 추가로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EBC290이라는 외부 배터리 충전기도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에 가운데 이미지 배터리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은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파형 저장하고 문서화인데요.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장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 플루크 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는 그 플루크 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이거는 뭐 파형하고 스크린, 데이터, 장비 설정 모든 것을 저장하고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그 VSD라고 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가변속 주파수 드라이브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거는 뭐 이미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숫자로 1, 2, 3번이라든가 지금 DC에서 AC 컨버터 쪽하고 그 모터하고 드라이버 인버터 쪽하고 연결되는 케이블 인터페이스 부분, PWM 신호가 추적되는 부분, 요런 데에서 그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DC 버스도 관련해서 측정해서 DC 버스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이 이미지에서는 지금 IGBT 스위칭 소재가, 전력 반도체 소재가 이미지에 있는데, 요런 그 전력 반도체 소자도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 부분도 있고, 입력단 대비 출력단, 그러니까 4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입력 대비 그 다음에 컨트롤 그 신호하고 출력되는 신호하고 동시에 어떻게 신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4채널 오실로스코프고요. 나머지 지금 뭐 이미지가 실질적인 사례들인데요. 뭐 이게 4채널을 왜 쓰는지, 이분은 지금 유압 제어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그 4채널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신호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4채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공장에서 이분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지금 이분들이 5,548일 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안전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계측 장비도 그 안전의 하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안전 등급이 높은 거를 활용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회사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절연되지 않은 그 벤치 스코프를 썼는데, 이 엔지니어는 지금 안전 등급이 높은 절연된 스코프를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IGBT, 뭐 게이트 스위칭 요 관련된 트랜션트도 측정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결국은 이제 구매를 해서 스코프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산에 우리 뭐 리프트라 그러고 여기서는 그 곤돌라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곤돌라에서 지금 타이밍, 시간에 대한 타이밍하고 드라이브 쪽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시퀀싱하고 안전 인터락 요 관련해서 다 스코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쪽에서는 지금 인버터를 생산하는 거죠. 가변속 주파수 드라이브에 이제 용량 큰 대용량 그 가변속 주파수 드라이브를 쓰는데 생산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버터 퀄러티가 그 품질 보증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스코프로 가지고. 제품 라인은 지금 저희가 이제 2채널하고 4채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지금 60MHz에서 뭐 100MHz, 200, 500MHz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옵션 액세서리들은 뭐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그 스코프 메타 옵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코프 메타로 할 수 있는 게 뭐 전력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간 정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돌입 전류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항공전자 분야, 그 다음에 석유학에서 컨트롤, 그 프로세스 분야, 자동화 분야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속 정밀 로봇의 그 포지셔닝 시스템을 관련해서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배터리 뱅크, 통신 회사들의 뭐 배터리 뱅크라든가,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RI, 뭐, 아니면 엑스레이, 그 다음에 카운터, 절연 접지, 그 다음에 발전기를 요즘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버스 진단,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캠퍼스라든가 뭐 이런 프로핏버스 이런 관련 필드버스에 대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스코프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오늘 저희 플루크 스코프 메타에 관한 전반적인 그 관련 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